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에서 아들 내외를 품었지만 저는 어느새 무급 보모이자 불편한 짐이 되었습니다. 아픈 손주를 업고 응급실을 헤맸던 그날 밤,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제가 전부라 믿었던 손주에게 상상조차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주려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 68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아파트는 제 평생의 무게가 담긴 곳이죠.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24평짜리 작은 보금자리인데 이걸 얻기 위해 제 청춘을 꼬박 동대문 시장에 바쳤어요.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주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게 제 오랜 습관이에요. 멀리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 시장의 옛 야경이 떠오르곤 하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쉴 새 없이 원단을 나르고 먼지 속에서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쪽잠을 자가며 일했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자니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제 손을 보면 제 인생이 다 보여요. 마디마디 굵어지고 곳곳에 바늘에 찔린 흉터가 남아서는 꼭 마른 나무까지 같거든요. 그래도 이 손으로 아들 민준이를 번듯하게 키워냈고 이 작은 집 한 채를 오롯이 제 힘으로 마련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어요. 베란다 구석에 놓인 낡은 재봉틀은 이제 쓰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였지만 차마 버리지는 못하겠어요. 제 젊은 날의 훈장 같은 거니까요. 그때는 이 집에서 아들하고 오순도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유일한 꿈이었죠. 아들 민준이가 35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될 아이의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죠. 얼굴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어찌나 상냥한지 민준이가 복이 많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서울 집값이 어디 보통인가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아이들이 수억 원짜리 집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뜻 말했죠. 얘들아, 걱정 말고 이리로 들어와 살아라. 방도 2개니 너희 둘하고 나하고 셋이 살기에는 좁지 않을 게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함께 산지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손자가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서연이는 싹싹하고 애교도 많았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며 살갑게 안기기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죠. 민준이도 예전처럼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들고 와서는 엄마, 이거 드세요 하고 쑥 내밀곤 했어요. 좁은 집이지만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싶었거든요. 텅 비었던 집이 아들 내외 덕분에 다시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차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것은 서연이가 손주를 낳고 출산 휴가가 끝나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니 구립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너무 길어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립은 비싸기도 하고 또 너무 어린애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서연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 그만둘 수는 없으니 지호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손주인데. 제가 당연히 봐줘야죠.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역할, 황혼 육아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기쁘기만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하루 종일 볼 수 있으니까요. 포동포동한 볼에 뽀뽀하고 작은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세상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더군요. 하루 종일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잠시 한눈이라도 팔면 넘어지거나 다칠까봐 노심초사했죠.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이유식 만들어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는 녹초가 되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질 못했죠. 처음에는 서연이도 제 고생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마움의 표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감사는 어느새 당연함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언젠가부터 서연이는 퇴근하고 돌아와도 제게 고맙다는 말 대신 아이에 대한 요구사항부터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한참 무언가를 들여다보더니 어머니, 요즘 맘카페에서는 이유식에 유기농 재료만 쓴대요. 내일부터는 꼭 유기농으로 사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더군요. 제 양육 방식이 구식이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였죠. 어느 날 저녁에는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시어머니가 애 봐주시니 편하긴 한데 솔직히 우리만의 공간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 주말에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편리한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답답한 존재이기도 하구나.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아들 내외의 삶에 얹혀 사는 불편한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서운함이 결정적으로 상처가 된 날이 있었어요. 화창한 주말이었죠. 민준이랑 서연이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한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 지호 좀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을 남기고 콧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홀로 손주와 씨름을 시작했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축 늘어졌죠. 너무 놀라서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둘 다 받지를 않는 거예요. 제 낡은 폴더폰 화면에 찍힌 연결이 되지 않아 라는 글자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저는 급하게 아이를 포대기로 둘러엎고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갔죠.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한참을 기다려 겨우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아이는 급성 폐렴이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저를 나무라셨죠. 아이를 병실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들 내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죠. 밤늦게서야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울먹이며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빨리 와보라고 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었어요. 잔뜩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죠. 어머니, 애 하나를 왜 그렇게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아이가 아파서 애끓는 마음으로 동동거렸던 제 고생과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책임이 제 탓이 되어 돌아왔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이런 존재였구나. 고마움은커녕 실수를 용납받지 못하는 무급부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구나. 핏기가 가신 얼굴로 병실 침대에 잠든 손주를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희생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되묻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병원 간이 침대에 누워 저는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답니다. 병원에서의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고 예전처럼 웃으며 그 아이들을 대하기가 힘들어졌죠. 하지만 손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었어요. 그 맑은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래, 내가 어른이니 참아야지.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억지로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과는 달리 서연이의 태도는 그날 이후로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마치 제게 단단히 화가 난 사람처럼 말이에요. 주말 아침이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피곤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고 제게 말했죠. 어머니, 주말에는 저도 좀 쉬어야죠. 지호 데리고 공원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제 휴식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아주 당연한 명령조였어요. 제가 평일 내내 아이를 돌본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것 같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 살림살이에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호 기저귀 이 브랜드가 좋대요. 이걸로 바꿔주세요. 요즘엔 다들 이 젖병 소독기 써요. 우리도 하나 사야겠어요.
마치 제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값비싼 육아용품 목록을 척척 내밀었죠. 제가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채소로 이유식을 만들면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먹여요. 배달 이유식이 영양도 더 좋고 위생적이에요라며 제 정성을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참다 못해 아들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민준아, 엄마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주말에는 너희가 지호를 좀 보면 안 되겠니? 하고요. 하지만 아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한숨부터 푹 쉬더군요. 엄마, 서연이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워킹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좀 이해해줘. 그 말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이해받아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며느리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줘야만 하는 시어머니일 뿐이었어요.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던 건 제 67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예전처럼 아들 내외와 함께 집에서 미역국에 잡채를 만들어 나눠 먹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꿈꿨죠.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소고기를 끊어오고 정성껏 나물을 무치며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녁이 되어 맛있는 냄새가 온 집에 진동할 때쯤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 얘들아, 어서 와라. 저녁 먹자 하고 말했죠. 그런데 서연이는 식탁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뜸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생일 챙겨요. 제가 좋은데 예약해놨어요. 나가서 외식해요.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텐데도 서연이는 제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어요. 어머니, 촌스럽게 왜 그러세요? 옷이나 갈아입으세요. 결국 저는 제가 차린 생일상은 맛도 보지 못한 채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끌려가야 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값비싼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저는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보란 듯이 계산을 하며 어때요, 어머니? 집에서 힘들게 음식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고 좋죠 하고 물었죠. 그 순간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밥을 지어온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깊은 슬픔과 모멸감을 느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준이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이 줄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서연이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죠. 이제 그녀는 제게 부탁이나 요구를 하는 수준을 넘어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죠? 민준 씨 월급만으로는 우리 세 식구 살기 힘들어요. 제가 정말 악착같이 일해야 이 집 대출 이자라도 갚을 수 있다고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그녀는 제 희생을 가족의 생존 문제와 교묘하게 연결시켰어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도덕적인 굴레를 씌워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거죠. 제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큰 가치관의 충돌은 돌아가신 남편의 제삿날에 일어났어요. 저는 예법에 따라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방으로 들어온 서연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사 같은 건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이거 다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니? 조상님에 대한 도리는 다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서연이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머니 세대나 그런 것 따지죠. 요즘엔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 아이에게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나 전통의 소중함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저 비효율적이고 귀찮은 옛날 관습일 뿐이었죠. 그렇게 집안에서의 제 입지는 점점 좁아져만 갔어요. 유일한 낙이었던 쌍문동 노인복지관에 가는 것도 그만두게 되었죠. 하루 종일 손주에게 매여 있으니 나갈 시간도 없었지만 더 큰 이유는 서연이의 눈치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잠깐이라도 한눈 파시면 애 다쳐요. 무슨 일 생기면 다 어머니 책임이에요. 그 말은 제 발목에 채워진 족쇄와도 같았어요. 저는 집이라는 작은 섬에 완전히 갇혀버린 신세가 된 거죠.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위로도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어요. 제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손주 보는 할머니로서의 의무만 남은 잿빛 같은 시간들이었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이상하죠. 어제까지는 내 몸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안식처였는데 마음 하나 달라지니 낯설고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노인정의 발길을 끄는 후 저는 제 집에서 완벽히 고립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손주 기저귀를 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밤에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끝나는 그런 잿빛 같은 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그러니까 제게는 사돈댁 식구들이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서 있었어요. 사돈어른과 서연이의 여동생이라는 서아였죠. 어머니, 저희 엄마랑 동생 왔어요. 서연이는 마치 자기 집에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처럼 행동했어요. 사돈과 서아의 등장은 비좁은 우리 집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에 어른 넷, 아이 하나가 북적거리니 발 디딜 틈도 없었죠. 그들은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그들 뒤에서 묵묵히 과일을 깎고 차를 내어오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었죠. 사돈은 제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자기 딸인 서연이와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딸,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 말은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자기 딸을 힘들게 하는 원흉이라는 비수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흐르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어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가 저를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더군요. 두 사람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망설이는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준이는 아내의 등 뒤에 서서 제 눈을 피하고 있었죠. 저기, 엄마랑 서아가 며칠 좀 묵고 가실 것 같은데 집이 너무 좁아서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며칠만 친구분 댁에가 계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야 한다니. 평생을 바쳐 내 아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던 바로 이 집에서 저는 이제 손님을 위해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민준이는 끝까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의 그 비겁한 침묵이 며느리의 무례한 요구보다 제 가슴을 100배, 1000배는 더 아프게 찔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구나. 결국 저는 다음 날 아침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겨들고 집을 나섰어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 순잔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순잔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지만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체면이라는 게 뭔지, 아들 내외에게 쫓겨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결국 자식 잘못 키운 제 탓이라는 손가락질로 돌아올 테니까요. 아들네가 귀한 손님을 치르느라 내가 잠시 나왔다고 둘러대며 씁쓸하게 웃어 보였어요. 순자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 자식들 문제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영희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옆집 순덕이네도 아들이 진명에 빨리 넘겨달라고 그렇게 닥달을 한단다. 요즘 애들은 부모 재산을 자기들 재산으로 아나 봐. 친구의 위로 아닌 위로를 들으며 저는 앞으로 제게 닥칠 일이 무엇일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친구 집에서 지내는 며칠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어요. 편안한 친구 집이었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죠.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내가 없는 내 집에서는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혹시 이대로 영영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멀리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들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성질 고약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나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상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사돈은 아직도 집에 머물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죠. 사부인, 오셨어요? 마침 잘 오셨네. 제가 사부인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은 자식한테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나중에 상속세로 세금 폭탄 맞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니까요. 서연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니 이제 이런 복잡한 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재산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제안이 아니었어요. 저를 이제 판단력도 흐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무능한 늙은이로 취급하는 명백한 무시였죠. 서연이는 보란 듯이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증여 절세 방법, 성년 후견인 제도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저 가슴만 답답해져 올 뿐이었죠.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서연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어머니, 저희를 못 믿으세요? 평생 모은 재산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저를 돈 몇 푼에 연연하는 이기적인 노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돈과 며느리의 집요한 공격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옆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아들 민준이가 제 앞에 다가와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우리한테 맡겨. 다 엄마 편하자고 하는 일이야. 가장 믿었던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 너마저도, 너마저도 내 아내와 장모의 편에 서서 이 늙은 어미를 벼랑 끝으로 미는구나.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전 재산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제게 가장 큰 적이 되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한 절망에 빠졌어요. 사방이 꽉 막힌 벽으로 둘러싸인 어둡고 깊은 우물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죠. 아들의 배신은 제 삶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뜨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집안을 떠다녔죠.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가슴으로 기계처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할 뿐이었어요. 명의를 넘겨달라는 사돈과 며느리의 압박은 계속됐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제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그렇게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사돈이 보따리를 싸며 제게 말하더군요. 사부인, 나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대신 우리 둘째 딸, 서아가 당분간 여기 좀 신세지기로 했어. 그러면서 곁에 있던 서아의 손을 꼭 잡았죠. 서아는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마땅한 자취방을 구하기가 힘들어 고시원이라도 알아보고 있다고요. 언니, 형부, 저 정말 며칠만 신세질게요. 방구할 때까지만요. 서아는 어찌나 애처롭게 말하던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던 저는 반대할 기력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여동생 최서아의 기생이 시작되었어요. 며칠이라던 약속은 금세 거짓말이 되었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서아는 집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비싼 월세가 무섭다며 언니 집에 얹혀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죠. 서아가 집에 들어온 이후 제 삶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어요. 그 아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벗어놓은 옷은 제가 빨래하고 어지럽힌 방은 제가 치워야 했죠. 심지어 자기가 먹은 밥그릇 하나 개수대에 가져다 놓는 법이 없었어요. 저를 마치 자기 집 하녀처럼 부렸어요. 더 끔찍한 것은 그 아이가 제 방을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누워 잠들었던 그 침대에서 서하는 대자로 뻗어 잠을 잤어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낄낄거리다가 잠이 들면 코를 요란하게 골았죠. 저는 결국 제 방에서 쫓겨나 차가운 거실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를 깔고 새우잠을 자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아이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제 방서랍을 열어보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동대문에서 옷감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가 물려주신 제게는 유품과도 같은 낡은 재봉 가위를 서아가 자기 발톱을 깎는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자 서아는 되레 짜증을 냈어요. 아, 가위가 여기 있길래 좀 썼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 옆에 있던 서연이는 한술 더 떴죠. 어머니, 유난 떨지 마세요. 가위 하나 가지고. 그렇게 소중한 거면 잘 간수하셨어야죠. 며칠 뒤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을 목격했어요. 서아가 비싼 구두에 묻은 흙을 털어낸다며 제 세수 수건을 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하자 서연이가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도 참 그냥 걸레로 쓰시지 그랬어요. 이따 제가 새 거 하나 사다 드릴게요. 그들에게 제 물건, 제 추억, 제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결국 제 몸이 버텨내질 못했어요.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 밤마다 설치는 잠 때문에 저는 알아눕고 말았어요. 온몸이 불덩이 같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아프자 서연과 서아는 걱정은커녕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티를 냈어요. 어머니, 하필 지금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럼 오늘 지호는 누가 봐요? 아, 할머니 아프면 내 빨래는 누가 해주냐고. 나 내일 입고 갈 옷 없는데. 그들은 아픈 저를 방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자기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낄낄거렸어요. 약 한 알, 죽 한 그릇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죠. 저는 너무나 서러워서 멀리 사는 딸에게라도 전화하려고 낡은 폴더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서연이가 제 방으로 쏜살같이 들어와 전화기를 낚아채 가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언니한테 전화해서 이간질하시게요. 유난 떨지 마시고 그냥 누워 계세요. 늙으면 다 아픈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방밖 거실은 그들 자매의 해방구가 되었어요. 제가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밤새 텔레비전 소리를 키워놓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었죠.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며 제 방문을 열려고 하면 서연이는 아이를 잡아 끌며 일부러 제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호야, 할머니 몸에는 나쁜 세균이 많아서 가까이 가면 안 돼. 병 옮는단 말이야.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심지어 그들은 제 머리맡에 있던 돋보기 안경마저 실수인 척 숨겨버렸어요. 저는 아픈 몸으로 흐릿한 시야 속에 갇혀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죠.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벼려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몸이 조금 회복되자 저는 아픈 척하며 집을 빠져나와 동네 전파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장 작고 사용법이 간단한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샀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밤새도록 녹음기 사용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어요.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였죠. 현관문 앞에서 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서영과 서아의 대화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언니, 저 할망구 언제 나가? 나도 맨날 연기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 걱정 마. 계속 이렇게 괴롭히면 제 발로 나가든지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서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슬쩍 흘리면 의사가 알아서 치매 소견서 써줄 거야. 그것만 있으면 이 집 우리 거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그들의 모든 대화가 그들의 사악한 웃음소리까지 전부 녹음되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것은 나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으니까요. 주머니 속 녹음기는 제게 남은 유일한 무기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늙은이가 아니었죠. 슬픔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대신 차가운 분노와 맑은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며느리 서연과 그 동생 서아의 괴롭힘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제 마음을 예전처럼 핥히지는 못했어요. 제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거든요. 반드시 내 모든 것을 되찾고 말겠다. 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질 그날을요. 그러던 어느 주말 멀리 살던 제 딸이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들 내외는 딸 앞에서만큼은 위선적인 가면을 썼죠. 언제 그랬냐는 듯 제게 살갑게 굴며 세상에 둘도 없는 화목한 가족인 척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그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었어요. 딸은 오랜만에 본 조카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어머, 근데 얘는 어쩜 이렇게 아빠 민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니? 꼭 옆집 아저씨 아들 같다. 하. 악에 없는 딸의 농담에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서연이의 얼굴이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죠.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아주 서늘하고 끔찍한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딸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손주 지호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안고 먹이고 씻기던 아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과 지호의 얼굴을 몇 번이고 비교해 보았죠. 통통한 볼, 작은 입술, 쌍꺼풀 없는 눈. 아무리 뜯어봐도 제 아들을 닮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거짓말처럼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호가 또 감기가 심하게 들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당연히 병간호는 제 몫이었죠. 서연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았어요. 저는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키며 열을 닦아주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이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 있는 환자 정보 차트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적힌 작은 글씨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혈액형, AB형.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 민준이도 며느리 서연이도 모두 혈액형이 O형이라는 것을요. O형 부모 사이에서는 절대로 A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쯤은 저 같은 늙은이도 상식으로 알고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몰래 간호사에게 다가가 아이의 혈액형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간호사는 차트를 보며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죠. 네, 어머님, 지호는 AB형이 맞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딸의 농담, 서연이의 굳었던 표정, 그리고 아들을 전혀 닮지 않은 아이의 얼굴까지.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기만이었죠. 저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비밀 작전을 개시했어요.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옷가지들 아래에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꺼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쓰라며 제 손에 쥐어주었던 돈이었죠. 그 돈을 품에 안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민준이가 잠든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뽑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지호가 썼던 칫솔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죠. 혹시나 들킬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해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일부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종로의 한 유전자 검사기관을 찾아갔어요. 낯선 도심의 풍경 속에서 제 심정은 비장하기만 했죠. 익명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내 생각이 맞는다면 나는 지난 몇 년간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견뎌온 것일까?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게 10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서아의 시중을 들고 집안일을 하고 지호를 돌봤죠. 하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등기 우편이라는 도장이 찍힌 묵직한 서류 봉투가 제 손에 쥐어졌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복잡한 표와 함께 아주 선명하고 잔인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친자관계 불일치, 확률 99.99%. 그 글자를 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내 아들을 기만한 며느리에 대한 분노,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온 아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쳐 지옥을 견뎌온 제 자신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한참을 울었을까요? 어느 순간 제 눈물이 뚝 그쳤어요. 슬픔이 증발한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남았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와 그동안 모아온 녹음 파일을 제 방설 앞 가장 깊숙한 곳에 함께 넣어두었죠.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빼앗긴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이고도 유일한 심판이었어요.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두 개의 진실은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눈물 많던 김영희가 아니었죠. 배신과 기만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저는 며칠 뒤 가장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좀 내주렴. 내 엄마랑 동생도 오시라고 해. 이제 그만 진명이를 너희 앞으로 넘겨주려고 마음먹었단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이가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원하던 것을 드디어 손에 넣게 되었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그녀는 호들갑스럽게 알겠다고 대답했죠. 약속한 주말 저녁, 저는 평생 이렇게 공들여 음식을 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 잔치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잡채, 형형색색의 전까지 마치 큰 명절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들 내외와 사돈, 그리고 서아까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승리감에 찬 미소가 가득했죠.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전리품을 앞에 둔 승전국의 장군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늙은이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어요. 식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무르익어 갈 때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제 슬슬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상속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안방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예쁜 포장지로 싼 큼지막한 액자를 들고 나왔어요. 서연과 사돈은 그게 집문서라도 되는 줄 알았는지 눈을 반짝이며 서로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 액자를 아들 민준이의 손에 들려주었어요. 아들아, 네가 한번 뜯어보렴. 민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포장지를 뜯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액자의 모습이 드러났죠. 하지만 그 안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 대신 낯선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친자관계 불일치 확률 99.99%라는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순간 서영과 사돈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저는 그들의 혼란을 잠시 즐기듯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글쎄다. 나도 그게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구나. 내 아들이라는데 내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서영과 그녀의 엄마는 사색이 되어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으아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아주 차분했어요.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죠. 언니, 저 할망구 언제 나가? 걱정 마. 계속 이렇게 괴롭히면 제 발로 나가든지 아니면 병원 가서 치매 소견서 써줄 거야. 자신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서연과 서아는 비명을 질렀어요. 사도는 얼굴을 감싸 쥐었죠. 집을 빼앗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그들의 모든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할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이 집은 팔아서 내 딸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리고 저는 무너져 내린 아들 민준이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네가 내 아들이라 생각했던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 너는 내 어미가 지옥의 문턱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악마의 편에 섰다. 오늘부로 나에게 아들은 없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그날 밤 그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날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비록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없어 형사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들의 사기 및 존속 학대 미수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지워지지 않을 사회적 낙인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 부녀회와 동네 이웃들에게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는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죠. 파렴치한 며느리와 그 가족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들은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그 지옥 같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딸과 함께 햇살이 잘 드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딸은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겪었을 고통을 보듬어주며 제 곁을 살뜰히 챙겨주었죠. 우리는 함께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공원을 산책하며 제가 평생토록 꿈꿔왔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가끔씩 그들의 소식이 들려오곤 했어요. 서연과 서아, 그리고 사도는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모든 것을 잃고 페인처럼 지내며 제게 용서를 구하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용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니까요. 새 집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 대신 제 자신과 제 인생, 그리고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알려줘요. 끝없는 희생과 인내가 때로는 미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마침내 일어선 그녀의 용기야말로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었죠. 결국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